안녕하세요. 여수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 블랭크 청년이 알아야 할 아카데미에서 재테크를 오늘 강의하게 된 미래셋증권의 유동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행을 하지만 그래도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자금 관련된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잘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요. 아마 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좀 이제 몸도 좀 풀리고 입도 좀 풀리고 하면서 좀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식적으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 이름은 이제 유동민이고요. 지금 미래에셋증권 여수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증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증권사에서 근무한 지도 지금 한 16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우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미래에셋과 합병이 됐고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듣고 혹시 뭐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점에 내점을 하시면 관련해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지점에 내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적정 주가. 사실 작년부터 동학 개미 운동이라든지 뭐 주린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열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식을 어떤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펀드와 ETF인데 아무래도 직접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내가 기본적인 어떤 정보 획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와 ETF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펀드나 ETF를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금 펀드와 ISA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투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길게 보면 내 노후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펀드가 되게 긴 안목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펀드라든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ISA 계좌라는 것이 조금 개편이 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새로운 비어클로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A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미 주식을 뭐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하시거나 전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순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1번 제일 윗줄 삼성전자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이제 77,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77,300원이고 그 아래에 있는 하이닉스는 10만 6천 원이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재가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회사의 한 주의 가치인 거고요. 이 회사마다 발행하는 주식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이 회사의 전체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네모난 빨간 박스로 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보이시나요? 460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옆에 보시면 16.47%입니다. 그만큼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예요. 그 아래 보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한 77 정도 되죠. 굉장히 이것도 큰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2등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아래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좀 나눠지는 개념인데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뭐 LG화학, SDI 이렇게 쭉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1등부터 쭉 20등까지를 나래비를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익을 많이 버는 기업이 기업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니까요. 근데 제가 왼쪽에 1조, 3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시면 16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LG전자의 옆에 제가 3조라고 써놨는데 이게 LG전자의 이익입니다. 1년 동안에 3조를 벌었어요.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 위에 4등에 해당되고 있는 카카오가 1조라고 써놨는데 1년 동안 1조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당연히 LG전자가 카카오보다 3배 정도의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기업 가치가 커야지 정상 아닐까요? 근데 지금 옆에 보면 시가총액이 카카오는 거의 70조에 육박을 하는데 LG전자는 24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은 3배를 더 많이 버는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의 가치는 카카오 오히려 LG전자보다 3배를 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은 회사가 무조건 기업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게 얼마만큼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저도 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막 썼는데 뭐 PER이니 PBR이니 뭐 영업이익률이니 마진이 어떻게 되느니 부채 비율이 뭐니 뭐 ROE가 뭐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지표들을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약간 좀 큰 글씨로 써놓은 PER이라는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PER이 어떻게 보면 이 주가의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PER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빌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좋죠. 건물주가 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빌딩 하나 사고 싶어요. 이 빌딩을 살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빌딩을 사서 임대를 해줬을 때 과연 임대료가 얼마만큼 나올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봐보니까 1년 임대료가 약 한 10억 정도 발생하는 빌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빌딩을 사면 이 빌딩에 있는 임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1년에 약 10억 정도의 임대료를 줄 겁니다. 자, 얼마 이 빌딩을 살볼까요? 자, 100억. 100억이면 여러분들 이 빌딩이 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받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일단 내가 투자한 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번전을 다 찾는데 한 10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억을 투자했을 때 10억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니까 수익률이 연 약 10%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 1%인데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10억이나 10%의 수익률이면 아주 뭐 훌륭한, 제 생각에는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억이면 어떻죠? 저는 200억도 전 나쁜 가격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본전이 되는데 시간이 약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나쁜 수익률 같지가 않아요. 자, 500억이면 어떻습니까? 500억이면 약간 이제 좀 비싸진다라는 느낌이 들죠. 500억이면 내가 본전을 찾는데 시간이 50년이 걸릴 거고요. 금리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00억이면 약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 1000억이면 터무니없이 비싸죠. 아마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상황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이 빌딩을 여러분들이 100억을 주고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100억에 주고 사겠죠. 근데 이 빌딩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불안으로 뭐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고 텔레반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빌딩 임대료가 100억이 나온다 하더라 1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억을 주고 사는 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빌딩이 조금 이제 극단적이는데 독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빌딩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기 어렵겠죠. 유동 인구도 굉장히 적을 거고요. 전혀 사업성이 없는 곳에 빌딩이 있다 보니까 이 빌딩에 대한 가치가 100억도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리 임대료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가치가 싸냐 비싸냐를 볼 때는 단순히 이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딩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500억이라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강남 한가운데 있고 아니면 곧 재개발이 될 만한 어떤 지역이 있고 라고 한다면 이 빌딩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억은 지금으로서는 비싸게 보이지만 미래 가치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빌딩이 단순히 이 임대료라는 어떤 기업으로 치면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영업이익에 어떤 수반될 수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빌딩의 가치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적정 주가에서 배울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주시는데 질문은 끝나고 한번 제가 한번 이 챕터 끝나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R이 좀 얘기 보니까 수학 공식이 막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P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주당 순이익이 뭐지? 옆을 찾아보면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다라고 해놨는데 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주에 77,3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77,300원인데 이 한 주를 샀을 때 이 한 주의 이익이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가 총 더 버는 돈이 한 40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40조를 전체 발행 주식수로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77,000 현재 가격이 77,000원인데 한 주당 순이익은 뭐 한 7,000원 정도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EPS다.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걸 보고 PER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현재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 주당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PER을 하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이 빌딩의 가격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10억이 나니까 이 빌딩의 PER은 한 10배 정도가 되겠죠. 즉 본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억이라고 하면 이 빌딩 임대료가 10억인데 가격이 현재 200억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딩의 PER은 약 20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본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만큼 투자자금 회수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가치가 좀 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이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말이 꼭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A라는 기업이 있고 이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공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똑같은 전기전자 업종에 현재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A라는 기업은 275억을 매출을 할 예정이고 순이익은 약 40조 정도를 벌 것 같아요. B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한 420조 정도 되는데 순이익은 100조를 넘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률은 B라는 기업이 더 좋죠. 거의 뭐 25%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에 비하면 순이익률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A라는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은 한 450조 정도 됩니다. B라는 기업은 한 2,9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야 아무리 B라는 기업이 이익률이 높고 순이익 절대치가 A라는 기업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B라는 기업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밑에 보시면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A라는 기업이 한 5,7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75,000원입니다. 그래서 PER이 한 13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B라는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한 6,800원, 현재 주가는 17만 8천원. 그러니까 PER이 한 26배 정도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숫자만 넣고 보면 A라는 기업이 좀 싸 보이죠. B라는 기업은 좀 비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가총액을 준다는 것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A라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현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장의 IQ가 뭐 2만이 넘는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되면서 그렇게 높은 PER을 주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A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고요. B라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고 절대적인 순이익이 높지만 굉장히 높은 PER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있겠죠. 아무래도 뭐 혁신적인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플은 소프트웨어도 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플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계속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애플에 비하면 소프트웨어 파워는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플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혁신적인 이미지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에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투자자들은 주고 있고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서도 불구하고 애플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도 내가 애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도 이렇게 PER을 애플처럼 26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주가가 7만 5천 원이 아니라 뭐 한 15만 원 이렇게까지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애플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애플과 뭔가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애플과 뭔가 비슷한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 어떤 기업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iOS처럼 어떤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내가 장악하고 생태계를 이룬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기업 혹은 굉장히 뭐 진입 장벽이 높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대 혁신 기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높은 PER을 줄 수 있겠죠.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초에 비교를 해드렸던 LG전자와 카카오의 차이를 우리 다시 한번 본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카카오가 LG전자보다 돈을 못 벌지만 우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도 지금 카카오를 매수를 하는 이유는 왠지 카카오는 앞으로 사업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을 할 것 같고 앞으로 뭐 보험도 한다고 그러고 뭣도 한다고 그러고 물론 요새 좀 그 골목 상권 침입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를 좀 접는단 말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확장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도 카카오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LG전자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지만 현재 가전제품 쪽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죠. 근데 가전제품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카카오의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도 우리는 거래를 한다. 그러면 만약 LG전자가 카카오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혹시 신문 같은 걸 보시면 LG전자가 마그나라는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전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막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하고도 막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구애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자리 잡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것은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거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 될 거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의 PER을 높일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도 있고 철강 업종도 있고 바이오, 뭐 항공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어떤 업종이 굉장히 높은 PER을 현재 받고 있겠습니까? 딱 보면 왠지 바이오 기업 높은 PER을 받을 것 같죠. 우리나라 바이오의 R&D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못 벌지만 어떤 내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신약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 크게 대박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있죠. 소재 업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보면 물론 현재 지금 이익이 나고 있지만 현재의 주가를 감안해 봤을 때 주가 대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전기차라는 것이 뭐 2030년이 되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안 온다고 하고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를 앞으로 만든다고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전기차 소재에 대한 뭔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화학 기업 어때요? 앞으로 이제 뭐 그 2030년부터 전기차만 계속 만든다고 하고 요새 뭐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 굉장히 막 탄압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산업이 성장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간 PER이 낮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그런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그 자기들이 캐내는 석유나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캐내가지고 지금 수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그 기업이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또 이 석유화학 비즈니스가 옛날에 사양 산업이었는데 성장 산업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봐볼까요? 항공주를 보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항공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야 앞으로 저렇게 되면 여행 다닐 수 있을까? 뭐 앞으로 코로나를 영원히 이제 우리가 달고 다닐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을 낮게 줬다가 또 높게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은 바꿔질 수가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바꾸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뭐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어떤 기업의 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추정을 해서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익은 어느 정도 아주 뭐 이제 대기업 정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예상 이익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추정치에 대한 이익이 보통 주가에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그러지가 않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과연 될까? 뭐 수소차가 수소차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박이 난다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상업성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낮게 줬겠죠. 반대로 아니야 앞으로 기술이 발달돼서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타고 환경을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다 전기차가 일반화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이익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혹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직관이라든가 어떤 통찰력이 좀 더 뛰어나다면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의 변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 기업이 뭐 어떤 수소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업종이 옛날 석유화학 기업이었는데 어떤 신재생 기업으로 변화를 하더라. 그러면 PER이 옛날 석유화학 PER을 줬다가 이제 수소라는 신재생 PER을 줘야겠죠. 그럼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이 접어지는 휴대폰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혁신적인 아이콘이 돼가지고 굉장히 뭐 큰 판매량을 거두고 진입 장벽을 높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삼성전자 휴대폰 섹터에 큰
밸류에이션 향상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경영자의 마인드.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잡스를 보고 애플 주식을 사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CEO인데 굉장히 괴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제 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고 혁신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 가지고 테슬라 같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평소에 뭐 책도 좀 많이 본다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거기에 대한 PER을 내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업에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가거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 3년간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서 딱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3년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가면 굉장히 답답하실걸요? 아마 못 기다리시고 아마 금방 팔아버리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CEO는 가끔씩 좀 허튼 소리도 해요. 나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 회사 주식 뭐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싶어.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대마초도 마약 이런 것들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스캔들에도 막 휩싸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CEO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바로 뭐냐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가입니다. 이게 2019년까지의 주가인데요. 그 다음 주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네모 박스에 있는 주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였고 2020년이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까지는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과연 테슬라 전기차가 과연 될까? 뭐 수소차가 뭐 될 수도 있다는데 혹은 앨런 머스크 저 친구가 과연 혁신적인 어떤 CEO일까? 뭐 이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겠죠. 근데 2020년부터 계속 적자만 나던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었던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들어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이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사람들이 다르게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되겠구나. 그때부터 주가가 10배가 올라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바뀌면서 그 기업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테슬라 주가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현재 잘 못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올해 이익을 한 2조 정도 벌 것 같아요. 올해 이익을 작년에 이익을 2조 정도를 벌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이익을 한 6조 정도 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한 3배 정도가 뛰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올해 이익을 한 7조 정도 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보다 이익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시총이 41조에 불과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870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한 20배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는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단순히 전기차라는 어떤 플랫폼을 떠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우주 지금 여행 같은 것도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도 지금 호주에다가 땅 사놓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뭐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그런 제가 질문을 이제 드렸던 거고요. 아까 1강에서 질문 아까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용. 예. 방금 그 빌딩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제가 기업을 예시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까 봐 단순하게 빌딩이 있고 빌딩에 임대료가 있고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의 거래가 되니까 싸냐 비싸냐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를 뭐 당연히 디테일하게 따지면 세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수많은 걸 변수를 생각해야죠. 이게 너무 그렇게 따지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였습니다. 혹시 여기 일강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사실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간접 투자 쪽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업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 직업도 있을 거고 하는데 막 주식 투자에 너무 막 빠지다 보면은 좀 그런 데서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문가라고 맡겨놨더니 또 손실이 심하더라. 전문가한테 맡겨서 깨먹나 내가 깨먹나, 뭐 차라리 내가 깨먹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하면 제 생각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을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펀드를 가입하고 싶은데 뭐 좋은 거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직원이 이 A라는 펀드가 요새 괜찮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라는 펀드의 설명을 듣고 A라는 펀드에 가입을 하죠. 그 A라는 펀드에 가입을 하면 몇몇 분들은 나에게 이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 나의 돈을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펀드를 판매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판매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말 그대로 판매만 하는 거고요. 그 돈을 모아서 운용자가 운용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이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의 색깔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 이익 난 돈 다 여러분들에게 귀속이 되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금식으로 이제 돈을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립식 펀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전화 한번 준비를 했는데, 펀드 종류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펀드가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가입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주식형 펀드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주식형 펀드는 우리가 이제 그 법상으로 보게 되면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보고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거의 90% 이상을 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동성은 한 5에서 10% 내외 정도로 보통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격적인 것은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고배당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이 있는 어떤 그런 주식형 펀드는 이제 변동성이 낮은 주식형 펀드도 있어요. 반면에 혼합형 펀드는 이제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제 섞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 비중이 좀 더 높으면 우리가 주식 혼합형, 채권 비중이 좀 더 높으면 채권 혼합형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 이제 채권을 보통 기업의 채권이라든가 국채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편입을 해서 거래를 하는 펀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 조금 변동성이 낮고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채권형 펀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정크본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신흥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그런 펀드들은 채권형 펀드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것만큼 그만큼 상황에 따라 리턴도 큽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고 그게 아니고, 채권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고 수익률 잘 안 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를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펀드를 가입을 할 때는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꼼꼼히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많은 펀드 중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주식형 펀드를 좀 가까이 본다면 대부분 다 주식형 펀드를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분들 많이 하시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지금 현재 변동성도 낮고 잘 수익률 좋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과 같은 이런 앞으로 신흥국들이 앞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흥국 펀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이게 다 귀찮고 그냥 전 세계 다 골고루 투자가 되는 그런 펀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투자가 되는 글로벌 펀드 쪽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국내 주식형 펀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도 다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식으로 되는 펀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펀드를 정확하게 직원과 상담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 A라는 펀드를 딱 선택을 해야지, 나는 이런 식으로 되는 펀드를 원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펀드를 또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립식 펀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을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금을 여러분들이 매달 5만 원씩 금을 산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5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1만 원씩 5번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만 원을 한 번에 딱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투자를 해서 한 번에 딱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금값이 처음에는 1,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500원이 됐다가 다시 1,000원이 됐다가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1,000원이 됐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5만 원을 일시금으로 바로 금에 1,000원에 딱 샀다면 약 50g을 살 겁니다. 그렇죠? 이 초록 색깔로 해놓은 게 이제 거치식으로, 이제 한 번에 타는 걸 보고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거치식으로 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50g을 사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월 10,000원어치씩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파란 색깔이 이제 그램수인데요. 첫 달에는 10g을 살 거고 그 다음 달에는 1,500원으로 금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10g을 못 사요. 6.66g밖에 못 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전에 다 살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다시 금값이 1,000원으로 내려서 10g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금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5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안 살 걸,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그 달에 10,000원어치를 샀는데 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20g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또 금값이 올라서 1,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또 내가 10g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g, 6.66g, 10g, 20g, 10g 이렇게 5번을 사죠. 그러면 5번 나눠서 산 것이 56.66g을 사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사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대로 50g이었는데 금값이라는 어떤 자산이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니까 오히려 금을 더 많이 사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 분할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럼 분할로 사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1, 2, 3, 4번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1번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딱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요. 1번 그래프는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번 그래프는 딱 투자를 했는데 그냥 완만하게 정방향으로 올라요. 3번은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죽어도 안 올라가다가 막판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딱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생을 시키다가 막판에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만큼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치식으로, 즉 딱 한 번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사실 1번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한 번도 손해를 안 나요. 그리고 투자를 하자마자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전에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환매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도 계속 완만하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거예요. 근데 얘기는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3번과 4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번은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고 나서 몇 년간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겹습니다. 수익률도 안 나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다 막판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 과정에 그 기다리는 과정은 굉장히 지겨웠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적립식 펀드를 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계속 내가 매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계속 내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싸게 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4번 같은 케이스는요. 거치식을 투자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입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혔을 거거든요. 물론 막판에 올라서 수익이 났겠지만 그 견디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적립식을 투자하셨던 케이스는요. 이 4번 케이스에서 가장 큰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데 빠져주잖아요. 마치 금값이 아까 빠졌을 때 더 많이 샀던 것처럼 계속 빠져주기 때문에 더 많은 내가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싸게 산 것들이 막판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적립식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3번이나 혹은 4번 케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뭐 내년에 주식이 좋을 겁니다, 어쩔 겁니다, 뭐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게 100%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샀더니 주식이 이렇게 4번처럼 초기에 크게 하락한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듯이 펀드를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에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과정 내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든가 못 올라간다고 해서 아유 이거 주식이 금방 수익이 안 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방 환매를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뭐 기쁜 마음으로 더 사보는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으로 주가라는 것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함수로 계속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식이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3번이나 4번 같은 케이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목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는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0년 그래프를 제가 뽑았는데요. 뭐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제가 했어요. 왼쪽에 가장 첫 번째 화살표가 제가 입사했을 때입니다.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의 2006년도인데요. 그때 주가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을 거고 그 당시 신입사원이니까 고객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죠. 야, 너 할 것도 없는데 적립식 펀드라도 가서 좀 팔아봐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식 펀드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발품 팔고 좀 부탁도 드리고 해가지고 적립식 펀드를 이렇게 판매를 제가 좀 했었어요. 근데 2007년도 오면 이제 두 번째 화살표가 있죠. 이때 주가가 2,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제가 펀드를 열심히 주변 분들한테 팔았는데 주변 분들이 저한테 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때 네가 신입사원이고 믿업지가 않아서 1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원씩 넣을 걸 그랬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앞으로 뭐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종합주가지수를 막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 막 이렇게 막 말씀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당시 막 흥분이 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넣어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세 번째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리먼 사태가 터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었던 게 900포인트가 깨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뭐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하나의 기스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펀드 막 가입했던 친구들이 한참 수익이 나다가 다 반토막이 넘게
손해가 나고 뭐 친척분들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 금융위기가 회복이 되려면 뭐 앞으로 뭐 10년이 걸린다, 뭐 영원히 못 된다, 뭐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막 손해를 보고 환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주가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2011년도에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다 회복을 했어요. 이때까지 펀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을까요? 없었어요. 대부분 다 손해가 많이 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해 나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손해보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펀드 한번 가입해 보시죠 라고 말을 하면 막 욕먹던 시절이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경제 안 좋은데 무슨 이런 걸 가입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욕먹던 시절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는 게 맞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펀드를 끝까지 환매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 주변에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객분들이 다 펀드를 환매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저도 얼마나 환매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마저 환매하면 뭐 그 당시 지점장님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다 고객들 돈 빼가는데 너마저 그러냐 이렇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저는 정말 미친 척하고 계속 정리식 펀드 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는 넣었거든요. 그때 2011년도에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어차피 내가 주식의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주가가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좀 믿음이 있다면 좀 지구력을 갖고 좀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즉 정리식 펀드라는 것은 어떤 타이밍을 맞추고 단기간에 돈을 번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넣는 어떤 지구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 네 번째 화살표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고요. 2018년도에는 무역전쟁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전쟁이 터지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수많은 경제 위기가 왔고 그때마다 세상이 끝난 거하고 다 죽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회복을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겠지만 조금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저는 정식 펀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미국 20년짜리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한국이거든요. 이건 미국이에요. 어디가 더 화끈해 보입니까? 미국이 더 화끈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2018년, 19년도까지 주가가 못 올라가요. 우리가 박스피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아니고 박스피.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안 올라간다. 주가가 10년 동안 안 올라가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뭔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꼭 우리나라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는 높잖아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중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는 다 해외예요.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물안 좀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국내 펀드가 아니라 만약 미국이라든가 혹은 해외 펀드, 뭐 글로벌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났을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전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글자가 좀 흐릿하긴 한데요. 이게 보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수익률 1등을 했던 펀드들을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제 13년도에는 나스닥 커브드 콜 전략을 썼던 펀드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고베다. 나스닥 커브드 콜이 또 2015년도에도 좋네요. 이제 16년도 미국 리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나고요. 제일 하위를 보면 2013년도 미국 우선주, 그 다음에 MLP는 이제 유가와 관련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 뭐 이런 것들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죠. 2위부터 5위까지를 보게 되면 계속 바뀌어요, 순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펀드의 스타일이 좋아서 A라는 펀드를 선택을 했는데 그 A라는 펀드가 3년 뒤에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게 어려워요.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 A라는 펀드가 정말 좋습니다. 가입해 보시죠. 라고 하는 것은 이 A라는 펀드의 성과가 지금까지 좋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인 거죠. 앞으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를 해야 중간은 가요. 그래서 뭔가를 펀드를 내가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유행을 따르는 지금이 중국이 좋으니까 중국 펀드를 하고 요새는 뭐 어떤 게 좋으니까 어떤 펀드를 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유행을 타지 않게끔 골고루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펀드를 해야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분산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의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시점을 분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자산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식은 귀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압니까? 다음 달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사는 거예요. 물론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 무조건 거치식으로 사는 것보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치식으로 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 타이밍이 계속 사는 시점이 계속 분산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내가 혹시나 놓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보완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 자산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국내에만 하지 말고 해외에다가만도 하지 말고 국내, 해외, 원자재, 뭐 채권, 뭐 여러 가지의 자산을 다 골고루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을 선택을 했을 때 최소한 유행을 타지 않고 중간은 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 분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투자를 하고 시점을 분산시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펀드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 증권사 이제 HTS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등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너무 인터넷에 잘 나왔어요. 이게 네이버 증권 화면이거든요. 저도 네이버 증권 화면을 봅니다. 이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 회사 자료보다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 화면을 보는데 여기 가서 그 여러분들 혹시 어떤 내가 펀드를 가입하고 싶은 펀드가 있으면 펀드명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써보게 되면 그 펀드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A씨로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라는 펀드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 펀드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디셀러예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펀드인데 10년짜리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펀드가 10년 동안 어떤 수익률을 그리면서 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펀드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볼 수가 있는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비자라든가 아마존, GM,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소위 말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대표 소비 기업들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좀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펀드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성장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융주라든가 제약주들이 많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펀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그 펀드를 검색을 해보시고 그 펀드에 어떤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이 펀드의 성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펀드가 있으시면 방금 이게 네이버 증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펀드 닥터라든가 모닝스타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펀드의 과거 성과라든가 그래프,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펀드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가지고도 상담 요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만화 영화 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인데요. 보니까 1989년도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만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외계로 나가서 외계인들과 막 싸워요. 그래서 막 지구인을 지키기 싸우고 막 거기 가면 막 인공지능 로봇도 나오고 우주선도 굉장히 멋있는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2020년이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1년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오바된 어떻게 보면 만화 영화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그린 2000년대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년 이후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50년이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 왼쪽 그림 보니까 이제 우주선을 타고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가죠. 예. 그리고 딱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지붕 위에 지어놓고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딱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보고요. 그리고 공해가 없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고요. 움직이는 도로도 있고요. 로봇 청소를 해주는 로봇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 의료를 받고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소형 전화기가 나오고 그래요. 소름 돋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달나라 수학여행 가는 거 빼놓고는 다 마친 것 같아요. 지금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민간 우주 여행 지금 시험 발사 이번에 성공했거든요. 그게 아마 좀 정착이 된다면 지금 달나라 수학 여행도 제가 봤을 때는 꼭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정문 화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이대로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래에 관련된 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타이밍과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가지고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일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을 맞출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뭐 수많은 뭐 기술적 지표라든가 뭐 그래프를 보면서 뭐 이동 평균선이 뭐 돌파가 되면 사고 뭐 빠지면 팔고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느낀 점이 못 맞춘답니다. 못 맞춘다. 타이밍은 우리가 못 맞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거기 관련된 했는데 물론 운이 좋아서 몇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이게 트렌드잖아요. 3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트렌드로 갈 거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한 거잖아요. 트렌드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기차가 트렌드가 될 거야. 뭐 폴더블 폰이 트렌드가 될 거야. 아니면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트렌드가 될 거야. 뭐 원격 의료가 트렌드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TF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ETF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내일 주가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 섹터가 좋아질 것 같아. 자동차 업종이 좋아질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어떤 기업을 내가 사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앞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야, 앞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쓰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내가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야 앞으로 이제 사람들 다 전기차만 탄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앞으로 커질 것 같아. 근데 무슨 기업을 내가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예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앞으로는 자동차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ETF라는 것은 하나의 섹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겨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보세요 라고 맡기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자산의 어떤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A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 B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ETF는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예요. 패시브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펀드 매니저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액티브 ETF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전통적인 ETF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내 자동차 ETF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A부터 Z까지 있는 기업들을 시가총액별로 다 삽니다. 반도체 ETF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시가총액 1등부터 꼴등까지 딱 다 사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를 다 사는 거고 반도체 섹터를 다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기전자 이 섹터가 앞으로 커질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전기전자 회사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딱 주식시장에 갔더니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당시 금성전자가 있겠죠. 지금 LG전자고 그리고 뭐 아남전자도 있을 거고 대우전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전기전자 회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회사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게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근데 만약에 대우전자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여러분들 전기전자 회사가 업종이 커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았지만 기업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니 삼성전자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성공할지 대우전자가 성공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다 사는 거죠. 전기전자 회사를 그 당시 상장된 걸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면 그 기업들이 커 나가면서 경쟁도 하고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그 망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회사가 뺏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섹터는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 내에서 이 기업들은 뭐 망하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하고 하면서 더 뭐 크게 진화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전자 업종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전기전자 ETF를 그 당시 샀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나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100배 넘게 올랐을 거예요. 아마 30년 전 대비하면. 그러니까 뭐 대우전자 하나 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도 훨씬 나은 수익률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를 믿게 되면 여기 나왔지만 개별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악재가 뭐가 나왔고 뭐 CEO가 교체됐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 업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매수 가입을 해도 오늘 매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환매를 해도 오늘 환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일과 결제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거래가 되면 이틀 뒤에 무조건 결제가 떨어져서 내가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펀드보다는 ETF가 더 긍정적이죠. 실질적으로 ETF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액티브 펀드를 능가할 정도로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 빨리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트렌드를 내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보시면 주식형 ETF가 있고 채권형, 원자재형 쭉 이런 식으로 ETF 종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왼쪽에 있는 주식형 ETF를 대부분 많이 하시긴 해요. 그 중에서도 지역별 ETF. 예를 들면 내가 중국 ETF를 사고 싶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중국 ETF를 사보고 싶어. 난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 섹터별 ETF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기술주 ETF를 사고 싶어. 앞으로 잘 모르겠고 앞으로 기술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 같으니까 이런 관련된 업종에 나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별, 섹터별, 테마별 같은 경우는 나 인공지능 ETF를 사보고 싶어. 아니면 뭐 요새 뭐 자율주행 자동차 ETF 이런 것들을 한번 사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형 ET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ETF를 내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와 관련된 ETF는 시장에 너무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ETF 좀 특이한 거 블록체인 ETF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ETF도 있고요. 메타버스 ETF도 있고요. 게임 업종만 넣으면 게임 ETF도 있고요. 제약주 ETF. 이제 너무 요새 친환경 ETF 요새 뭐 앞으로 탄소 배출 뭐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 ETF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ETF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 ETF는 금방 알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ETF가 이건 종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모든 나라 ETF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ETF가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 ETF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ETF 시장이 미국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 앞으로 계속 커져가겠지만 아직까지는 ETF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좀 거래량도 적은 ETF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ETF, 요새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을 직접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차이를 제가 좀 써놔봤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코덱스, 뭐 타이거, 뭐 킨덱스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자산운용사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 ETF는 주식 매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나머지는 다 15.4%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에도 해당이 됩니다. ETF라고 해서 배당도 받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라든가 IRP 계좌라든가 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ISA 계좌 내에서도 이 ETF를 매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이제 이 ETF 매매가 증권사에 있는 그 연금저축 계좌만 ETF가 거래가 지금 현재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ETF를 거래하고 싶으셔가지고 증권사로 연금 같은 걸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그리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해외에 상장된 ETF가 훨씬 더 종류가 많고 거래도 잘 되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ETF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추세고요. 그 대신에 이것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라서 이것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5.4% 금융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2% 분류과세가 되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배당소득은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를 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세금이 해외 ETF가 좀 더 비싸게,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 좀 더 비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ETF는 100% 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ETF는 우리나라 ETF는 세금을 내고 이건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자금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를 더 많이 하시는 추세고요. 또 이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상계 처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ETF, B라는 ETF, C라는 ETF를 내가 매매를 했는데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손해가 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손해가 났어요. 우리가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그래도 세금을 냅니다. 이익 나는 ETF에 대해서는. 하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손실 난 것을 다 상계 처리를 해줘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금 있으시거나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연금 펀드나 IRP나 ISA 계좌에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까지 해외 자산을 편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가 주식 위탁 계좌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연금 매매에서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해외 것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예시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그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표 ETF는 코덱스 200이고요. 이 코덱스 200이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200을 복사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내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코덱스 200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코덱스 200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200등까지 쫙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거의 흡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코덱스 200이라는 단순한 ETF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ETF를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올 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년에 뉴딜 펀드를 가입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많이 버셔서 거기서 이익 난 돈 일부를 우리나라 뉴딜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타이거 BBIG KD 뉴딜 ETF를 샀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뭐지?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네이버닷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제 올 초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약간 손실이 좀 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올랐다 내렸다 좀 반복을 하다가 요새 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살짝 좀 내려 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펀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딱 구성 내용도 이렇게 딱 네이버 보면 나옵니다. BBIG가 뭐의 약자일까요? 앞에 B는 바이오, 뒤에 B는 배터리, I는 인터넷, G는 게임. 즉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섹터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BBIG라는 펀드고 혹은 ETF 펀드도 있고요. ETF입니다. 그러면 구성 종목을 보니까 나와 있죠. 종목들이 카카오 게임, 삼성바이오, 네이버, SDI, SK바이오팜, 넷마블,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종, 뭐 게임, 바이오,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요거 종목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구성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을 할 것 같다. 난 이런 트렌드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트렌드를 믿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우리가 정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ETF.com이라는 홈페이지인데 당연히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거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지금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 대충 나오고 꼭 번역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소실적인 영어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몇 개 단어를 보면 이 펀드가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MGK라는 ETF인데요. 이 MGK ETF 그 다음 줄을 딱 넘겨보면 첫째 줄에 뭐라고 막 영어로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에도 막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봐봅니다. 그 다음 걸 봐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테크놀로지, 즉 기술주 쪽에 거의 60%를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컨슈머 시클리컬스 죄송합니다. 컨슈머 시클리컬스 해가지고 소비재 섹터에 약 22%가 투자가 돼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주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재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비자, 홈디포. 느낌 오시나요? 네. 미국의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트렌드를 믿는다면 이 ETF로 한번 사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뭐 전기차가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뭐 이런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런 트렌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종목은 잘 모르니까 그런 관련된 ETF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권사 HTS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보드렸던 네이버 증권이라든가 해외 ETF는 ETF.com이나 ETFDB.com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TF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까운 증권사나 가시면 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장을 이제 끝내기 앞서서 이제 조금 세금 정리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한은. 근데 이제 2023년부터 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그때 가봐야 좀 알 것 같고요. 대신에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배당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여러분들이 서학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애플을 사고 싶어, 구글을 사고 싶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상계 처리가 된 다음에 손실과 이익이 상계 처리가 된 다음에 순수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단 기본 공제로 250만 원을 세금을 빼주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소리죠. 빼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로 과세가 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질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받는 해외 주식을 투자했다가 배당도 받겠죠. 그것은 이제 배당 소득세로 우리랑 똑같이 15.4%로 과세가 됩니다. 펀드도 가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아직까지는 비과세예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하지만 배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똑같이
국내 주주가 똑같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해외 펀드라든가 글로벌 펀드는 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ELS 하시는지 모르지만 ELS는 당연히 배당 소득세를 다 내게끔 되어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배당 소득에서는 세금이 있고 해외 채권 펀드 같은 거 다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15.4%만 다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뜻은 이건 다 종합과세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다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좀 까딱까딱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가지고 투자도 결정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연금저축과 ISA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과 ISA를 통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 우리가 보통 그 연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국가 월급 받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떼가죠. 약간 반강제적으로 떼갑니다. 그게 국민연금이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1층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주죠.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2층 보장이고요. 마지막 3층 보장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연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라고 굉장히 많이 푸시를 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눌 것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마지막 3층 보장인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개인연금은 보험사에서 넣으면 연금보험이라고 하고요. 은행에서 넣으면 연금신탁이라고 하고요. 증권사에서 넣으면 연금펀드라고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은행의 연금신탁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됐고요. 연금보험은 지금 워낙 좀 금리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조금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핫하다 보니 연금 펀드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금 펀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이건 제도입니다. 이것은 은행을 가나 증권사를 가나 보험사를 가나 다 똑같아요. 이건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5년 이상 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면 최소 5년 동안 내가 버텨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지 가산세가 있는데 그게 16.5%입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모든 돈에 해지 가산세를 떼는 거 아니고 세제 혜택을 받은 돈에 대해서 떼게 되는데 그 세제 혜택이 어떤 혜택이냐면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하게 되면 세액공제 가지고 뭐 돈 돌려받고 하잖아요. 그게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돈은 이제 소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3.2%, 16.5%까지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누리기 위해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55세가 넘으면 10년 동안 연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때에 비로소 세금을 냅니다. 그 전에는 운용수익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금이 3.3에서 5.5로 나이에 따라서 저율 과세가 되고 이것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했는데 400만 원 넘는 돈을 넣은 돈 있죠. 그 돈은 세제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출금을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에 가셔서 가입을 하셔도 다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SA는 일단 3년 보유를 해야 세제 혜택을 줘요. 3년 보유를 하게 되면 일단 200만 원에 대해서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민형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 과세됩니다. 원래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9.9% 저율로 과세가 되죠.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1억까지 3년 동안 2천만 원씩 넣었으면 6천만 원인데 이 3년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최대 1억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었을 경우는 이 일정 부분을 연금 계좌로 넘겨서 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과가 됐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연금저축과 ISA는 뭔진 몰라도 나에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고요. ISA는 3년 정도 돈을 안 찾고 있으면 저율로 분리과세가 돼요. 즉 15.4% 종합과세가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막 이제 뭐 건강보험료도 걱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세금 신고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돈이 더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근데 이 ISA하고 이 연금저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ETF하고 해외 펀드예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해외 펀드를 예시를 드렸던 이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를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년 동안 수익률이 44%가 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일반 계좌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다면 3년 후에 여러분들은 4,400만 원의 수익이 나가지고 출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15.4%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서 합산가세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건강보험료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사회보험료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펀드를 연금펀드나 ISA에서 펀드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세금이 일단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4,400만 원 이익이 났어도 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는 55세가 넘었을 때 그때 연금 신청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금 소득이 발생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분리과세예요. 1,200만 원만 안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ISA로 했다고 쳐보세요. 이것도 투자를 해도 일단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 이상 번 돈에 대해서 9.9% 세금을 내는데 이게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라든가 어떤 해외 펀드라든가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연금저축이라든가 IS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연금 펀드 내에서 ETF 매매가 사실 증권사에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증권사로 연금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ETF라든가 해외 펀드를 연금 계좌로 하는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SA하고 연금 펀드를 통해서 바로 이 세제화를 좀 극대화시키고 또 당연히 ISA를 다 3년 동안 돈을 못 찾잖아요.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일단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솔직히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수익이 나면 빨리 해지해서 내가 쓰고 싶잖아요. 뭐 가방도 하나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렇게 금방 쓰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목적이 있는 펀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전 투자의 목적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거나 적금을 넣으실 때 목적 없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넣는 거죠. 그리고 수익 나면 그냥 빼는 거예요. 손실 나면 기분 안 좋으니까 또 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번에 제가 적립식 펀드 아까 예시를 드렸을 때 주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환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연금 펀드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환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돈 찾으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남았는데 그때는 회복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제 생각에는 좀 장기로 좀 버티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쯤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겠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있는 돈, 즉 이 돈은 앞으로 내가 결혼할 때 쓸 돈,
이 돈은 내가 뭐 집 살 때 쓸 돈, 이 돈은 뭐 내가 해외여행 갈 때 쓸 돈,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내가 하는 게 저는 좀 올바른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 여행과 취미, 아무래도 투자 기간도 짧을 거고 투자 금액도 좀 적을 거예요. 중요도도 좀 낮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 금액도 커져야 되고 투자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금액도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통장을 만들 때 이 통장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생각을 하면, 연금이야? 연금이면 앞으로 내가 시간이 한 20년 남았는데 그럼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20년 뒤에는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2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건지를 내가 보통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럼 투자 자산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투자 자산을 선택했으면 진득하게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목적 있는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전 투자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현금 흐름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신 분들도요, 현금 흐름이 끊기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나 봐요. 임대료를 받고 싶어 하나 봐요. 아니면 고배당이라든지. 근데 가장 좋은 현금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면 월급 나오잖아요. 일을 하시게 되면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몇몇 젊으신 분들이 막 전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내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시고 오로지 투자 쪽에 막 이게 더 훨씬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의 흐름이 있는 어떤 여러분들 직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 차후로 여러분들이 매월 넣는 혹은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더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워낙 컨텐츠가 잘 돼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스마트머니라는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이나 ISA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시황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증권사에 내가 내점을 해서 상담을 받기가 좀 내가 좀 번거롭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저는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대신에 꼭 공인된 그 컨텐츠를 저는 접속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여러분 막 문자 날라오죠. 저한테 뭐 얼마 주시면 돈 얼마 벌어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뭐 100%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스팸 문자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채널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허가를 받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끝났고요. 혹시 제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모으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모으는 과정을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을 넣더라도 이제 뭐 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10%씩 되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내가 적금을 넣더라도 그 적금을 어떤 정시 펀드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매수를 해서 저는 키워나가는 방법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딱 내가 1,000만 원이 모이면 투자 시작해야지, 뭐 1억이 모이면 시작해야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액으로 저는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사회 신입분들은 제 생각엔 꼭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펀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질문을 타이핑하기 힘드시면 마이크를 켜고 그냥 저한테 질문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강의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한데요. 다들 이렇게 집중력 있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뵙고 하는 이런 강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저희 지점에 있으니까 내점하셔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